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주말에는요,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라든지, 그런 거를 뭐 리포트라든지 신문기사를 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번 주를 정리하면 다음 주가 보이고, 한 달 후가 보이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건설업종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어요. 서현정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요. 3월 4일 날 쓴 겁니다. 음, 내용은요, 종합건설 4사 합산 건축, 주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60%예요. 기업, 이익 기여도가 77%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그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거진 60% 이상이 나온다. 22년도 대형 주택 4사가 합산 분양 전년도 대비 29%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주택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안전관리 비용 증가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급감, 대출 규제, 그리고 대선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까지 추가되면서 업황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종은 괜찮다. 앞으로 수요가 괜찮아질 거고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띨 거다.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계속 더 많이 질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 분양과 착공 실적 기반 견조한 매출과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어, 대형 건설 4사의 연간 매출에서 건축, 주택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초반에는 20%였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60%로 급격히 증가를 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건설사의 매출, 영업이익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죠. 해외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동안은. 그러면 주택 시장에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많이 꺾여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건설업종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얘기고요. 분양 시장 호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미분양. 전년도 9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미분양이요. 분양 완판 로또 분양이라는 강렬했던 모멘텀이 둔화되고 분양 시장 침체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 급감과 대출 규제 그리고 대선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까지 있다. 그래도 건설은 괜찮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양 가격도 많이 높다. 지금보다 많이 떨어져도 건설업종에서는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기가 뭐겠습니까? 주택 경기는 점점 하락할 거다.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많이 빠질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선행지 표현이 신규 주택 인허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시도지사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신규 주택 인허가 그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이렇게 도표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해가지고 뭐냐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요. 22년도 현재 그러면 이게 분양과 함께 착공을 하고 약 2년에서 5년 후 공사를 기간을 거쳐 입주 시기에 이른다. 준공 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된다. 분양 시기 이후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 통계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준공이 끝나고 나서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그 지금의 그 건설, 우리가 봐야 되는 지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주거용 건축 인허가 물량은 2015년 이후 5년 연속 감소 흐름을 보였다. 그러니까 집이 2017년도 65만 호, 18년도 55, 19년도 49 점점 줄어들었죠. 20년도 46만 호까지 축소되는데 근데 21년도에는 인허가 물량이 54만 호로 19% 증가했고 앞으로는 계속 증가를 할 거랍니다. 수도권은 29만 1348호, 전년과 비교해 15% 증가했고요. 지방은 24%가 늘어난다. 25만 호 대략. 서울의 인허가 물량은 8만 3,260호로 전년보다 43%나 증가했다. 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는 42.3만 호, YOY에서는 20%가 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죠. 주택 가격이 상승 시기에 이렇게 분양이라든지 물량이 늘어나는 거는 호재예요.
근데 하락할 때도 분양이라든지 이게 늘어나는 거는 악재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죠. 그래도 건설업체는 어떠한 영향력이 적을 거다. 인허가 물량이 많아가지고 발주도 많고, 그 다음에 분양도 많을 거다.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동산 가격은 건설업 대비 굉장히 고분양에다가 아파트 가격은 고가격이다. 가격이 높다. 그래도 충분히 아파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와도 영업이익 면에서는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허가 증가는 수도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서울은 2배 이상 증가를 한답니다. 앞으로 인허가 물량 대비 그러면 지금이 22년도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 27년도, 28년도 그죠? 3기 신도시까지 있으니까 분양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아파트 수량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국내 택지 공급과 인허가 물량 추이 이렇게 보시면 그 뭐 우리 이제 그냥 차트만 보세요. 많이 늘어난다. 인허가 물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다. 여기 보시면 14년도부터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어가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그죠? 인허가 물량이 늘어나면 지금까지는 공급이 줄었지만 앞으로는 늘어날 거다. 그죠? 2년이 걸린다 그랬죠? 한 2, 3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2년도 기준으로 23년도, 24년도.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아파트 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1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6년서 최저랍니다. 21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8만 가구, 15년도에 27만 가구 이후 6년 새 가장 적은 물량. 그죠? 근데도 22년도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죠. 많이 올라서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글쎄요. 오르는 것도, 이 만약 부동산 가격을 주식하고 비유한다 그러면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그냥 적정 가격까지 이게 조정을 받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캐치할 수 있는 거는 현금 흐름이죠. 그거를 주식시장에도 약간 대비를 해보면 됩니다. 경기가 냉각이 되고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차트입니다. 오늘의 차트. 이게 이제 3월 3일 날 나온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가지고 러시아 제재로 인해가지고 유럽은행 주가가 뽁 빠졌죠. 그죠? 여기 보시면 뽁 많이 빠졌죠. 그리고 유가하고 천연가스는 많이 올랐다. 요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차트는요, 뭐냐면, 1월달, 그러면 여기가 2월이 되겠죠, 2월. 2월까지만 해도 연방기금,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가, 연준 기준금리가 대략 0.5% 오를 확률이 높았어요. 그죠? 여기 뿅 오고 0.5%. 근데 지금은 0.5%는 많이 내려갔고, 0.25가 대세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14일하고 15일 날 FOMC가 있는데, 0.25%로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차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미난 기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스위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2일 날 러시아 은행 7곳 스위프트 제재를 실시를 한다. 그리고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로 80% 이상의 러시아 은행 시스템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 은행의 80%, 그러면 20%는 왜 안 하는지 그거는 요 밑에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2일 오펙에서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좀 오펙에서 더 증산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안 했다. 이게 그때 그 기름가 유가가 갑자기 하락을 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그 부분이었나. 증산을 만약 하게 되면 기름값이 떨어지고 그럼 공급 이슈였군요. 걔랑 걱정을 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요거죠. 유럽 금융기관들의 부실 우려도 부각된다. 신용 위험이 커진다. 그죠? 스와이프가 러시아한테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연계된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타격이 간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저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게 12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랬는데 과연 시행이 될까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일. 글쎄요. 저는 뭐 그 전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20%는 뭐냐? 이겁니다.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 가스프롬방크. 그래서 스위프트에서 배제됐다. 스위프트에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 EU 회원국들의 러시아 가스와 석유 구매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두 은행의 결제망을 남겨뒀다. 그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제발 독일은 가스관 좀 잠가라. 안 그래요. 그거 잠그면 그 유럽 작살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 원자재 시장에서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만약 이게 제대로 발휘된다 그러면요. 일각에서는 유가는 180불, 가스는 지금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지금보다 2배,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야, 너를 죽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죽이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 유럽 사람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사람들은요. 침략국이었어요, 예전에.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근데 얘네들이 우크라이나를 생각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 국민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언론에서는 막 이상한 그 무슨 뭐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을 뭐 히어로화 시키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러면 안 돼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면 안 됩니다. 냉정히 봐야죠. 미국, 나토 나쁜 놈들이다. 도와준다고 했으면 도와줘야지.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대-EU 에너지 수출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죠? 러시아. 요게 거진 핵무기급입니다. 뭐 3차 대전이 난다. 뭐 바이든 네가 알고 있지 않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가 결정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핵전쟁은요. 그럼 뭐 같이 죽자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러시아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에너지 중단. 이것도 분명히 그 어떠한 그 시나리오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안도감을 준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요거 한번 보고. 러시아 제재가 글로벌 경기 성장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세 분이 나오셨네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셨습니다. 유가 상승도 문제지만 기철금속 원자재 및 소매 가격 급등으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예상 궤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러시아 은행, 기업 파산이 유로존 은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 아까 전에 그 리포트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러시아 금융의 익스포저가 유로존에서 74.2%, 74.2%,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러시아, 러시아의 주요 무역국들은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실물과 금융 경기 모두 충격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러시아하고 EU. 제가 그랬죠. 이 가스관이 가져다주는 이 금전적인 이 소통은 과연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거를 막을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었다. 좀 말이 좀 어렵나요? 하여튼 그 러시아하고 EU하고의 그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는 거 가지고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미국, 그 다음이 러시아,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에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 초토화죠. 그 다음에 EU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뉴스입니다. 요거 좀 보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요거를 체크를 했는데, 2014년 크림반도 사태와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금리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 14년도 크림반도 사태 때는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였고, ECB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한 때였어요. 그죠? ECB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던 구간이었어요.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되니까 금리 하락폭은 더 커졌죠. 그러니까 주가는 뽕, 그죠? 전쟁 나면서 뽕 올라갈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그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거를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딱 하나예요. 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 올라가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기업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소비 활동이 위축되는 거, 경기가 냉각되면서 물가는 올라가는 거, 이런 거죠. 이거를 아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성이니까 소주값에 빗대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주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그걸 1,500원에 판매를 해요. 근데 저는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0원짜리 사 먹다가 1,500원짜리를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병 먹을 거 2병만 먹는 그렇게 되는 거죠. 1,500원이 부담이 되니까. 근데 대략 경기가 위축돼가지고 월급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1,500원짜리를 기존에 3병 먹던 거를 한 병이나 먹을까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소주 가격 올라가가지고 시중에서 식당에서 소주 한 병에 5,000원씩 판매를 하는데요. 저는 당분간 식당에서 소주를 안 먹을 겁니다. 예전에 소주 가격이 식당에서 뭐 2,000원, 2,500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비싸다 했는데 갑자기 3,000원이 되더라고요. 한동안 안 먹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먹었어요. 왜? 제 기준에 3,000원이라는 돈을 내면서까지 그때가 소주 가격이 3,000원이 되니까 안주값보다 술값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게 또 당연시 여겨지고 그 다음에 4,000원이 되고 근데 5,000원이라는 거는 글쎄요. 갑자기 소주 가격이 5,000원? 야, 그러면 4병만 먹으면 2만 원이야?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돈에 대한 그 수준이 아주 제가 젊었을 때의 수준에서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돈이 많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쉽게 해가지고 내 월급은 적어지는데 소주 가격은 1,500원이 되는 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1월 미국이죠. 미국 신규 주택 매매 요거 차트인데요.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5% 감소한 80.1만 건을 기록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 상승세, 인플레이션, 그죠? 최초 구매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연결된다. 그죠? 우리나라도 똑같을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좀 한번 볼까요? 주택 러시아 제재 뭐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요 리포트도 한번 볼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으나 파월 의장의 긴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쵸? 의회 연설에서 25bp 정도, 0.25% 정도만 올리겠다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장이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더 올릴 수도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0.5%까지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연준 의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가지고 또 장이 폭락을 했고요. 만약에 14일날 15일날 열리는 FOMC에서 0.5%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0.25%만 올라가는데도 장이 상승을 할까요? 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은 짧고 하락은 깊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아직 금리 인상은 시작도 안 했다. 요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심하다. 점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될 것이다. 그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리는 계속 듣게 될 겁니다. 이 단어가 귀에 이제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을 거예요.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당분간 유지되며 미 국채 단기 금리를 높은 레벨에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죠? 항상 나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 라는 준비, 언제든지 인상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해요. 여기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켜 경기 둔화 압력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보면 여기 있어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채권 시장에 반영된 인플레 기대 심리가 다시 2.7%대로 상승했다. 인플레 기대 심리의 높은 점을 고려하면 최근 지정학적 이슈가 연준의 긴축 의지를 완전히 훼손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파월은 이번 우크라 사태가 향후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
경로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준은 경기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갑자기 게임 체인저가 나오네요. 요게 옛날에 예전에 먼저 번에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죠. 게임 체인저. 좋은 쪽으로 게임이 바뀔까요? 나쁜 쪽으로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나쁜 쪽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 채권 시장에 반영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재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의회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연속적인 금리 인상입니다. 연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 50bp 0.5% 인상 시그널을 제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팍 빠졌죠. 예. 요 시그널입니다. 요게 이제 본인은 얘기를 안 해요. 본인은 0.25%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데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뒤통수 한테 맞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 그리고 중국 얘기를 한번 할게요. 중국이 금리를 전 세계는 금리를 인상 중, 중국은 금리를 인하 중. 그러면 중국이 경기가 좋으냐? 안 좋아서 이해하는 거예요. 안 좋아가지고 양해죠. 어제 방송에서는 양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양해에서 그 경기 성장 5% 제시했고 뭐 5.5%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5% 같아요. 5%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부유 때문에 주택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쪽에 강력한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기가 너무 냉각이 된다. 그래가지고 주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가지고 뭐 금리를 좀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안 좋아요. 바이든은 중간 선거가 있고 시진핑은 10월 달에 시황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떠한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좀 찾아보시면요. 중국 시진핑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좀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미묘한 시기다. 어떻게 해서는 경기를 살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어저께 그게 있었죠. 바이든 지지율이 8% 올라갔다. 중간 선거가 다가왔는데 전쟁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럽 크레딧 수익률이 낙폭이 크게 확대됐다. 아시아 시장 역시 중국 디벨로퍼들의 디폴트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으면서 하이힐드 중심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하이힐드 요거 유심히 하고 요거는 공부를 하세요. 스스로 하이힐드 펀드, 하이힐드 채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무엇인지. 투자 등급 대비 하이힐드의 상대적 강세 기조. 2월 미국 크레딧 시장에서는요, 하이힐드 대비 투자 등급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이힐드 기업 펀드멘탈이나 부도율,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투자 등급 내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하이힐드 대비 매크로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높은 유가가 하이힐드를 지지하고 있다. 어려운 내용이죠. 어렵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 크레딧은 디벨로퍼들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규제에 따른 실적 부진과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높아졌다.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알리바바, 텐센트 등 테크 기업들뿐 아니라 소비재 섹터의 달러채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헝다그룹의 디폴트 이후 헝다의 디폴트 그죠?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데 이게 굉장히 셌던 거예요. 디벨로퍼들은 크고 작은 채무 불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아시아 시장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이게 뭐냐면 중국 기업들이 채무 불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위험 등급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 그죠? 디벨로퍼들에 대한 대출 규제나 영내 채권 발행 규제를 완화하면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지만 채무 불행이 또 나왔습니다. 점차 높아지고 있다. 채권 가격은 하락이 지속되자 디벨로퍼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재매입하면서 디레버리징에 나서고 있지만 유동성 확보를 하기에 역부족인 점 3월 중국 디벨로퍼들의 대규모 채권과 신탁 상품 만기 도래에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아시아 크레딧 시장의 약세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
어렵죠? 그냥 들으세요. 그게 그냥 이렇게 제가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좀 확대를 할게요. 아시아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 그죠? 이만치 올라가고 여기 하이힐드죠? 요만치 올라가고 투자 등급은 요만치 떨어지고. 그죠? 여기가 언제죠? 2019년, 20년 1월.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그죠?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만치 하이힐드 펀드의 스프레드가 이만치 올라갔다. 투자 등급은 이만치 내려왔다. 어렵죠? 그러면 뭐를 보시면 되느냐? 여기에요.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채권 가격이 쭉 떨어진다. 주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다. 이게 뭐예요? 기업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하락 압력이 지속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기업이 안 좋아졌다. 중국 기업들은 안 좋아졌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추이인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채권 USD 달러 표시 채권이고 요거는 위안화 표시 채권이에요. 위안화 표시 채권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중국이 위안화를 마음대로 발행을 한다든지 뭐 수작을 하겠죠. 근데 달러는 안 그래요. 쭉 올라가죠. 그죠? 대략 10%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어디 갔어? 채무 불이행. 그죠? 채무 불이행. 여기 있네요. 채무 불이행. 그죠? 채무 불이행. 그렇다. 다 본 것 같네요. 오늘 이거 다 봤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그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종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뭔가요? FOMC에서 안 좋으면 0.5%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파월이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 얘기는 거의 종합적인 내용이니까 0.25 올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0.25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에는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그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상승은 한정돼 있고 밑에는 더 많이 열려 있다. 상승되더라도 한정되게 상승할 거다. 그 0.25% 상승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호재가 돼가지고 주가가 우상향으로 쭉 올라간다?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 그 스와이프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한테 어떠한 제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유럽까지 위험해진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는 중국부터 해가지고 다 어렵다. 그리고 점점 어려워진다. 이유는 딱 하나.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다.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잡자니 경기가 냉각돼가지고 금리를 낮추자니 그 인플레이션은 더 활성화되고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넘어가면 야 이거는 진짜 그 지옥행 열차가 열리는 것이다. 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어느 순간에는 과감하게 배팅을 할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아까 전에 그 얘기가 나왔듯이 부동산은 많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래도 건설 회사들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신규 분야 이런 거에는 지장이 없다. 언제까지? 적어도 22년, 23년, 24년도까지는 그죠? 22년도에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4년도에 분양을 준공을 하는데 그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업 미분양이 아주 결정적인 지표니까 준공업 미분양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택 시장의 향방이 결정이 나겠죠.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준공업 미분양 수량이 늘어나면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신규 착공 주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점점 늘어나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 많이 늘어난다고 아까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가면 경기는 지금처럼 지금이 호황인가요? 호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호황을 누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는 어느 쪽으로 갈지 대략 예측이 나오죠. 그거는 굉장히 부동산은 굉장히 길게 보는 거고 짧게 봤을 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중국 안 좋다. 중국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을 중국에 많이 못하죠. 그러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니죠.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어떻게 무마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유럽이라든지 그 뭐 연준이라든지 미국 이런 데서 어떠한 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그게 단기적인 주가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난 전쟁하고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인상이에요. 맞물려 있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튈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일정 부분 곧버스를 정리하고 일정 부분은 홀딩을 해놓은 상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월요일 아침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요. 오늘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기사 뭐 그냥 서로 합의하에 그 이제 그 안전 통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은 뺀다. 뭐 요 정도까지만 안 됐잖아요. 요 정도까지만 그거 돼 있어 가지고 별로 그렇게 호재성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악재성 기사는 나토가 아니면 미국이나 나토가 그 공중 그렇죠? 그 비행 금지 구역 그 설정을 안 해준 거 굉장히 큰 악재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는 잘못하면 공중 폭격까지 당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주식은요, 모르겠어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횡보일 수도 있고, 근데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지거나 상승하더라도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대응하는 게 최선이고 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변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분명히 어떠한 지표라든지 이야기,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리포트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저도 공부가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